또 아마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가슴이 좀 먹먹한 울림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울림들 더 깊게 만들어주실 오늘의 두 분 주인공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산어보의 이준익 감독님 그리고 김세겸 작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작가 중심. 예, 작가 중심 가운데로 와주시고 예, 앉아서 인사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혹시 두 번 이상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처음 보신 분 혹시? 두 번 이상 보신 분이 더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겸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스럽게도 고맙게도 자산어보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된 작가 김세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감독님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이상 보신 관객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좀 깊은 질문들 좀 준비해 주시면 대화 시간 많이 넉넉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화는 오픈 채팅방에 아이디 함께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중에서 마이크를 이동시킬 수가 없어서 이 중에서 질문을 좀 제가 골라서 감독님 작가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했으니까 먼저 시작에 관련된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 작가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감독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어보라는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 이야기를 이런 넓이, 이런 깊이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관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역사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번 자산어보를 만드실 때 우리 감독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 라고 생각하신 점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편의 역사 이야기를 찍었지만 이 자산어보는 종래에 제가 찍었던 거와 좀 더 과감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요 바로 직전에는 이 변산 작가랑 같은 이 변산하고 자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변산을 우리가 패자부활전하자. 그래서 자산어보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감독님 망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괴로운데 또 괴로움은 혼자서 갖는 거고 또 이 영화를 마주하시는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가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작가가 아니었으면 자산어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변산을 망했기 때문에 이거를 신비일전하자 해서 만들어서 할 때는 그 전에 사도, 동주, 박열 이렇게 좀 잘 나갔잖아요. 사람이 잘 나가면은 이제 미끄러질 때가 됐죠. 그래서 쭉 미끄러지고 나서 그러면 더 신비일전해서 사극을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하면서 왜 하필이면 정약전을 택했을까 지금은 약간 후회되게 돼요. 정약용을 할 거야?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정약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감독이 망했다뇨. 그런 얘기 요새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극장 스코어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변명 없어요. 흥행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하지만 망했다고 부끄럽진 않아요. 망해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앞으로도 더 망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부끄럽지 않지만 망한 현실 때문에 미안함은 있죠. 왜냐하면 제 돈으로 찍은 게 아니라 투자자 돈으로 찍었는데 투자자에게 자본주의에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미안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자산어보를 정약전을 내세워서 그 창대라는 인물을 관객들한테 더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려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은 역시 창대라는 인물은 아주 서문에 잠깐 등장하거나 그런 네. 구체적인 컨텍스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우리가 작가랑 함께 그의 가족사와 그의 어떤 사회적 어떤 행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만드는 것이 허구죠. 하지만 이 허구는 영화적으로 창작자가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네. 허구는 의무예요. 창작자에게. 근데 그 의무가 그 실존, 고증과 얼마나 성실하게 만나지느냐의 문제지, 그 성실성의 차이, 불성실한 허구와 성실한 허구의 간격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가장 힘든. 그 전에 박열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뭐 제가 아예 대놓고 자막에 써쳤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자막이에요. 무서운 자막이죠. 그거 만약에 누가 고증 찾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을 찾아내면 저는 이제 거짓말. 넌 뭐야 대놓고 거짓말을 자막으로 쳐? 하고 저는 이 탈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뭐 동주도 뭐 물론 몇 개는 제가 뭐 여진 혹은 그 뒤에 쿠미 이 두 인물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의 고증에 맞췄다고 네. 다 얘기를 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과언은 없었는데 이번 경우는 네. 대놓고 이제 한 인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차후에 이 정약용이나 정약장이라는 대단한 인물을 영화 속에 담으면서 큰 오점으로 남는 순간 그것이 저 자신에게도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 작가와 제가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이 이야기 중에 굉장히 가슴을 치는 단어가 성실한 허구라는 말인 것 같아요. 창작자에게 허구는 의무인데 그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이 역사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의 자세라는 얘기를 되게 또 가슴 울림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작가님한테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 작가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영화의 시나리오만으로도 참 아름답다. 어떤 장면도 내가 아직 보지 않았는데 글자, 텍스트만으로도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동 깊게 봤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작업, 고심한 작업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이번에 자사노부 시나리오 쓰시면서 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남으셨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 아니었으면은 그 자사노브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볼 생각을 평생 못했을 겁니다. 저기 뭐 익히 아는 그런 얘기지만 이 기획은 감독님께서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오셨던 거고. 그런 얘기 그만하고. 네. 근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걸 만지작거리고 계실 때 마치 그때 제가 운 좋게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해서 제가 써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냐 그 자산어부라는 그 소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 보고 두 가지 아주 내가 뭐냐 감정을 느꼈는데 하나는 놀라움이고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놀라움이죠. 나는 뭐 했나 그동안. 그거였죠.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이 작품이 영화화 되는데 기여를 한 게 있다면은 감독님이 성격이 되게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든 없든 빨리 결정할 수 있게 글을 내가 아주 초고를 빨리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감독님하고 변산 때는 이제 시나리오만 건네드렸고 같이 그 작업을 못했는데 이번에 감독님하고 결국은 이제 그 영화 촬영 전 과정이 마찬가지지만은 시나리오도 감독의 손끝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같이 초고를 쓰고 각색을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 느낌이 뭐였냐면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감독님은 약전이고 아. 난 창대구나.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 쓰면서 이제 창대처럼 뭐 좀 내가 좀 들이대기도 했고 혼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도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어떤 학습과 성장을 체험할 수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절이었죠. 예. 정말 이 벗을 깊게 알면 내가 깊어진다라는 이 말을 두 분이 실제로 경험하시면서 이 작품을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오픈 채팅방을 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질문들 몇 개 또 얘기 듣고 추가로 얘기 듣고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은 분들이 조금 물어봐 주시는 것들이 이제 흑백 영화에 관련된 지점인데요. 이하경 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문장이 너무 멋있네요. 흑백 영화를 보면서 색을 잘 썼다는 생각을 처음 하셨다고요. 창대가 바라보는 밤하늘, 파랑색, 그리고 마지막 파란 바다 하늘. 근데 굳이 이 푸른색으로 새 장면의 컬러를 주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감독님께 질문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치. 일부러 푸른색을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밤하늘은 원래 푸르니까. 태양이 직사로 오지 않고 이 반사로 달을 통해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푸르름하죠. 푸르름하니까 그래서 푸른색이고, 파랑새를 원래 창대가 그 자선어무 원문에 파랑새라고 써놨어요. 네. 써놨기 때문에 그 성게에서 나온 새가 파랑새였기 때문에 파랑새라고 한 거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흑산도는 하늘이 구름이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파랬던 거지. 그거 제가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강제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것도 저 자신 스스로가 좀 약간 꺼리는 스타일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를 담으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러움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지 막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막 강요해서 하는 거를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절로 파란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흑백의 컬러라는 것, 되게 좀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흑백의 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몇몇 장면은 이거는 컬러를 보여주자, 색깔을 보여주자라고 결심한 그 세 장면의 이유가 있었어요. 의도된 거죠, 정확하게. 네. 왜 하필 그 장면에서만 그렇죠. 컬러가 나오냐는 거죠. 네. 아무래도 창대가 뭐 비유를 하자면 우물한 개구리죠, 흑산도에. 근데 네. 우물 밖에서 큰 개구리가 하나 온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내가 꺼려야 될 사상을 갖고 있죠. 근데 어찌어찌하여 그에게 분노에 휩싸여서 독자적인 행위를 했다가 아버지한테 갔다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또 돌파구 없음에 대한 한탄과 또 약전 선생에 대한 원망이 다 섞이는 거기다가 약전이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지구는 둥글다라든가. 네. 그래서 그렇죠. 원래 이제 거기 자막 편집해서 뺐는데 천원지방이라고 이게 되는데 이러다가 선생님 이 동네에서 못 삽니다 하고까지 자기가 들이대지만 결국에는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라는 이야기 논리가 앞에서 이제 나는 성리하고 저 거기서 뭔가 이 양반이 큰 개구리인 줄 알았더니 정말 몸에 좀 두꺼운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자각을 했죠. 그래서 지구 위를 쭉 쳐다보다가 밤하늘에 가서 내가 그동안 약전 선생님을 보고 싶은 대로 봤구나. 당신은 사학쟁이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구나. 근데 자기가 내면의 갈등을 겪고 나서 그 약전의 말을 들으니까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밤하늘을 보니까 컬러가 이제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영화도 관객분들마다 모두가 개인차가 있죠. 보고 싶은데 모든 영화는 이럴 것이야, 이 영화는 이럴 것이야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만약에 내가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여질 텐데 네. 그런 거 그건 뭐 성장 드라마에 항상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죠. 그 순간이. 그래서 이제 칼라를 한번 바꿔본 의도가 있고 파랑새는 뭐 워낙에 그 원문에 자산고 책 찾아보시면 거기 파랑새라고 돼 있어서 이왕이면 파랑새. 파랑새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 여러 개 다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칼라는 뭐 역시 들어갈 때는 약전이 들어갈 때는 흑산이었으나 약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무태서 육지에서 자신이 겪은 어떤 그걸 겪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흑산은 자산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굳이 막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면 관객들한테 그것이 가장 쉬운 전달법이구나. 그래서 한번 느끼셨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걸 굳이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반칙입니다. 여러 번 이제 보셨으니까 또 그런 궁금증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작가님께 그리고 감독님 같이 여쭤볼게요. 친묵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창대는 이 영화의 오리지널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인데 그 실존하는 인물인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 성실한 허구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창대라는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작가님 어떠셨는지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 그 기여한 게 또 하나 있다면은 창대라는 캐릭터를 이런 캐릭터로 제가 이제 초고에서 제시를 한 건데, 네. 아니 초고 이전에 이제 신업을 썼죠. 근데 이제 신업에서 내가 이런 캐릭터 어떻습니까? 했더니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칭찬을 기대하고 야, 너 캐릭터 잘 만들었다.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마치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그래서 이 얘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좀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드라마는 인물과 인물이 부딪히면서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생산 루트가 네. 인물이 부딪힐 때인데 그렇죠. 그 기왕이면은 입체적이고 그리고 조금 좀 부딪히기 용이한 인물 이게 당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제안이었죠. 창대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약전과 부딪히게 한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실존적 취향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그 범생이보다는 살짝 꼴통들한테 좀 애정을 더 느끼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신업이라 초고는 뭐 당연히 거칠었겠죠. 그런데 이제 감독님과 이제 각색 작업을 하면서 좀 꼴통이지만은 그런 아주 좀 진지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창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도 조금 추가로 여쭤볼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첫 GV를 하는 날 이제 역사에 관련된 그 관객분들이 오셔서 같이 영화를 봐주셨는데 감독님 굉장히 긴장하시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나 궁금증이 있으실까봐 그것들을 잘 풀어주시고 싶으셔서 그때 그런 GV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 캐릭터들의 어떤 사실성, 시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감독님이 그렇게 긴장하시는 거는 처음 볼 지경이었어요. 네. 당연히 긴장해야죠. 왜냐면 그날은 첫 시사였고, 네. 첫 시사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그 감흥은 네. 저희가 함부로 기대는 하지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측이 우리의 기대보다 어긋났을 때는 이제 식은땀이 쫙 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다행히 그날 너무 좋으셨죠. 너무 네.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신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아까 창대 캐릭터에 대한 작가의 역할은 뭐 영화 보셨으니까 아주 빛나게 했는데 네. 그 모든 인물을 어떤 인물이든 그 인물을 완성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인물이 등장을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어쨌든 창대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지만 서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허용치 안에 허구 안에서 어디에 세울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네. 마치 내비게이션 같이 몸민심서와 자선호고의 길이라는 그 사이에 서야 된다. 그 사이에 몸민심서의 길로 갔을 때 정약용이 몸민심서를 쓰게 된 동기, 그 계기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자여야만 한다가 네. 창대 내비게이션의 종점인 거예요. 그러면 정약용이 몸민심서를 쓰게 된 동기는 뭐냐? 당시 6.25 사회의 성리학을 통치 기념으로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성리학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현장을 창대가 대면하지 않으면 네. 그 존재가 그냥 도구로만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주체화시키는 길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길을 작가가 이제 꼼꼼히 장면화하는 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감독은 점을 찍고 작가는 선을 그은다. 그 선에 배우가 면을 세우면 영화가 입체가 된다. 이게 영화라는 것은 감독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감독과 작가와 스태프과 배우 모두가 서로 그 정육면체 입체의 각자의 몫을 성실히 이행해야만이 하나의 그럴듯한 입체가 나오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하나만 이제 두 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로 사실 많이 만들어졌던 시대는 아니고 특히 이 이야기는 유배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언가 업적을 세우고 막 뭔가를 만들고 그런 역사의 밝은 부분에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배당한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 굉장히 큰 도전이고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유배당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냐면 우리가 정약용도 위대한 사람이고 정약전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생보다 형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학식 있고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가서 유배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미인의 모습으로 그릴 수 없는 정말 어떨 때 보면 좀 사람이 약간 쫌스러워 보이는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위대한 학자이고 어른이고 저런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가도 그도 뭔가 실수를 하고 마음을 상하고 하는 이런 정말 사람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한 영화 안에서 가능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창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저의 삶에도 길에 이정표를 주는 사람들이지만 절대 위인처럼 그리지 않으려고 하신 거? 저는 위인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아요. 위인이기 이전에 그냥 한 인간일 뿐이라고. 어느 시대를 살았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인간은 나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미덕도 있지만 그 이면에 악덕도 있어요. 초라함도 있고 옹졸함도 있고 때로는 그 옹졸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범함도 있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근데 그가 어떤 역사의 어떤 순간에 큰 역할을 해서 그 공동체에 어떤 큰 기여가 되고 나면 후대 사람들이 그 인간을 위인으로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미화된 존재를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왜 나는 저 위인처럼 되지 못할까라고 자책을 해요. 네.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인이다 하더라도 그 위인이 갖고 있었던 삶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가치관은 너무나 존경스럽지만 그걸 배워야 마땅하지만 그 삶 전체의 가치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의 성격적 결함 또 사소한 실수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 네. 조차도 그 위인의 위대함과 같이 포함해서 감싸주고 인정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나 아니면 어떤 위인 어떤 그런 거에 어떤 표상으로 만들어 놓고 네. 너무 우상화하는 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렸던 뭐 과거의 어떤 영화들 뭐 그것이 뭐 계백이든 김유신이든 뭐 네. 연상공이든 네. 뭐 심지어 박열이든 뭐 동주도 마찬가지지. 네.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들과 못지않은 인간이라고 라고만 생각하는 게 저는 또 올바른 시선 아닐까라는 몰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걸 뭐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저도 뭐 잘못된 큰 실수의 발언을 많이 하니까 실수일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지금 뭐 갑자기 떠오르는 말을 막 던지는데 전 말실수 제가 많이 해요. 하면 반은 실수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 많은 거지 뭐. 실수 안 하는 방법은 말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말 실수 안 합니까? 하죠. 다 하죠. 네. 말 실수하는 것도 권리예요. 그거 갖고 비난하면 좀 나는 그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 말 실수 안 해? 하면 한대. 왜 그래? 난 당신 비난 안 하잖아. 그렇죠. 저 말이 좀 가했는데 죄송합니다. 실수를 또 했네. 아니, 저는 근데 감독님이 요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끔 이제 GV 같은 거 하다 저도 막 깨닫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절대 울어라 하는 영화가 아닌데 어느 순간에 자산어보를 읽어주는 순간이라든가 이럴 때 이상하게 되게 울컥 눈물이 나요. 그게 아마 그 온전한 인간 하나를 내가 좀 받아들이면서 공감하게 돼서 나는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예. 그럼요.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움은 네. 자기 스스로 미안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런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타인한테 가혹하면서 자기한테 네. 관대하면은 스스로 위안이 안 돼요. 타인한테 관대할 때 자기 자신에게 가혹함을 좀 이렇게 관대한 쪽으로 이렇게 삼을 때 스스로 위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어떤 영화를 보고 그 페이소스, 그 주인공의 고통스러움을 내가 공감했을 때 그 페이소스에서 내가 카타르시스가 오는 거, 자기 정화가 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위안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에 내가 눈물이 난다면 그 보석인 거죠. 그 눈물은 보석입니다. 자기 안에서. 네. 우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보고 나서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그 얘기 드렸어요. 작가님께서 짧게 하나 질문 드리자면 약전이라는 인물이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이제 그 인물을 글로 서술을 하실 때 좀 되게 중요한 표현 같은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이 표현으로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좀 궁금했어요. 예, 정약용 다산에 그러니까 선중 씨 묘지명이라고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묘사된 정약전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그래서 동생한테도 같이 어울리자라고 했는데 그 정약용 눈에는 좀 난잡하게 보여서 나는 끼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분방하고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무슨 내가 정말 비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오늘은 말을 굉장히 안 더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말더듬이로 제가 영화계에서 딱 두 명 있는데 임권택 감독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말더듬이로 아주 진짜 안 더듬. 오늘 진짜 정선이 있으시네요. 네.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창대만큼이나 이제 우리 감독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뭐 이 얘기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감이 형성된 게 우리는 문제 많은 인간들의 애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창대만이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성공하고 뭐 아주 그냥 뭐 행복할 때가 아니라 실패 이후, 좌절 이후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무슨 뭐야 성인이든 군자든 무슨 현자의 지혜든 종교든 그러니까 실패 이후 좌절 이후에도 또 살아야 되니까 네.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기운 내서 잘 살아라 이 가르침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 그런데 그 약전은 약전 스스로 네. 굉장한 또 인텔이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노장 뭐 서학 뭐 성리학 할 거 없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인데 네. 거기에서 나름대로 절의 고두에서 삶을 포기했겠느냐. 결국은 그 어떤 꼬물꼬물한 액션부터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자산 어부에까지 이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론에서 거기서 또 이제 창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난 작가 가끔 보면 재밌는 우스 얘기하자면은 네. 조지 씨가 자꾸 생각나. 아, 약간 미워할 수 없는 문제 많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배우님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배우님들 얘기 잠깐만 듣고 갈게요. 진짜 엄청난 배우들이 정말 자산으로 막 모여들었잖아요. 이 설경구 배우나 뭐 변요한 배우가 너무 훌륭한 거, 이정훈 배우 너무 훌륭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 우정 출연으로 그 배우들이 다 오케이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감독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나리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물론 이제 뭐 설경구 배우나 또 저나 뭐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존재라면은 안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당신들이니까 내가 할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시나리오입니다. 네.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이 보니까 야 이거 상업 영화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흑백으로 찍는데 네. 좀 싸게 이거 들었는데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배우의 그 선택을 우리가 너무 존중해야 되는 아주 네. 핵심 요인이다. 네. 그분들의 연기를 뭐 우리가 평가할 수준을 넘어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이 이런 그야말로 뭐 개런티도 뭐 차비 정도 받고 와서 하는 그런 선택을 한 배우들은 정말 대한민국 배우들이 수준 교양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한 거 아닌가. 근데 네. 이렇게 아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배우들은 뭐 참 눈물이 나.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서. 아닙니다. 정말 제가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서 이 자리에 들어서 정말 이 질문 중심으로 제가 오픈 채팅방을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절대 저에겐 망한 영화 아닙니다. 3번 볼 겁니다. 막 지금 쭉 응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제 그 깜냥으로 조금만 덧붙이자면 전 절대 이 영화가 뭐 흥행에 실패한 감독님이랑 저랑 기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돈의 부분에서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엄청 오랫동안 길게 사람들이 볼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는 2달에서 3달 동안이 그 영화의 흥행의 기간이지만 어떤 영화는 10년, 20년이 그 영화의 흥행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자산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자산어보고 어쨌든 생물에 대한, 바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갑오징어가 이제 창대라는 사람을 갑오징어에 이제 비유해서 쭉 얘기해 줄 때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갑오징어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었고. 네. 이거 먼저. 시나리오 쓰면서 창대가 이제 그 아전에 목을 조를 때 그 자산어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창대를 은유할 수 있는 대목을 찾아라라고 이제
김 작가고 또 보조 작가가 한 명 더 있어요. 김정훈 작가라고. 네. 막 책을 이제 찾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목을 끄집어내려고. 그게 이제 한 3-4개를 찾았어요. 갑오징어, 그 다음에 성게 또 뭐 한두 개 더 있었는데 제가 딱 갑오징어다. 왜냐면 약전을 떠난 창대가 어떠한 현실을 직면할지 약전은 이미 그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창대 그 멀리 떠나서 뭔가 그야말로 몸짓서의 길을 정직하게 실천할 거를 아는 약전이 창대에게 응원을 하기 위해서 갑오징어를 이제 쓰는 대목을 넣은 거죠. 이 갑오징어가 언제 나오냐면 그 앞에 창대가 이제 대학 지도는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깝깝하다 깝깝해 하고 딱 갔더니 자기 배에서 어떤 양반이 막 그 갑오징어를 막 깨가지고 막 이거는 뭐 버리는 거냐? 네. 그때 그게 갑오징어 뼈입니다. 그게. 네. 그러면 창대가 그 왜 버려요? 다 약이 쓰는 거지. 이거 약이 쓰는 거냐? 이런 창대와 약전이 첫 거래. 너의 물고기 지식과 나의 지금 거래 이건 거래지 않느냐? 첫 거래를 갑오징어로 해요. 그 갑오징어를 나중에 맨 마지막에 창대가 목을 조를 때 갑오징어의 뼈는 말의 등창을 낫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한다. 갑오징어의 먹물로 찍어서 글을 쓰면 윤기가 나고 그것이 오래되면 흐려지지만 다시 바닷물에 넣으면 윤기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창대의 너의 지식은 먹물이고 먹물이 그렇게 윤기 나는 지식을 가지고 몸집서의 길을 갔으나 조선 말에 그 무너진 성리학의 진변했을 때 네가 겪게 될 그것은 이 사회의 상처이고 또 너의 지식은 언젠가는 그들과 섞이면서 퇴색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바닷물에 담그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 멀리 떠난 제자한테 응원의 그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의 이제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게가 나오고 이제 그 대목은 이제 그 220 몇 종의 그 자산오보에 있는 기록 중에서 일부러 그걸 찾아서 일부러 거기에 넣은 겁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이것이다. 떠난 제자의 가치를 스승이 먼 곳에서나마 죽기 직전에 써대는 글을 이제 나레이션으로 넣은 거죠. 전 그 지점이 창대가 맡게 될 클라이막스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산어보에 한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생물 도감책의 한 구절을 읽어주는데 나는 왜 울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하경 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 참 재밌더라고요. 혹시 약전은 자산어부 속에 어떠한 생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라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우리 작가님은 혹시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혹시 감독님이 문득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니까 준비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작가님. 아니 준비도 못했고요.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지금 저도 처음 듣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도톰 아닐까? 도톰? 나온 거에서 얘기해야지. 도톰. 설경구하고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도톰이 심해 400에서 500m에 서식하는 큰 물고기예요. 큰 돔이요. 네. 그걸 도톰을 잡아오라 이놈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톰을 잡기 위해서 원래 도톰이 이제 산란기가 되거나 심해 있다가 이제 상어를 물론 100m까지 올라옵니다. 400에서 100m까지. 그때 이제 상어를 잡으려고 하던 어부들한테 물려왔던 게 그게 도톰이었던 것을 상대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전이 도톰 잡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상어를 먼저 잡고 상어를 내려서 이제 도톰을 잡고 그걸 끌고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그 보여지는 대로 보려고 한 다음에 행위거든요. 덫을 깊이 하면 내가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스승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태도의 실천, 그 실천의 행위가 이제 도톰인 거죠. 그러니까 도톰이 만약에 영화적으로 지금 방금 생각한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말을 잘 임기응변으로 꾸며낸 겁니다. 이거 뭐 깊이 생각 안 한 겁니다. 이걸 누군가 이제 영감이라고 하죠. 되게 번뜩이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감독님이 애드립의 천재십니다.
그 도톰에 대한 또 재밌는 거 하나. 그 큰 도톰의 모양이요. 그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 도톰이 그 특수 문장 네. 하나 특수 소품 만드는 윤항직 실장이 만든 거예요. 그걸 네. 이제 실리콘으로 그걸 다 만든 겁니다. 되게 진짜 같죠? 현실적이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날 촬영날 아침에 닦아주는데 진짜 같은 거야. 와, 깜짝 놀랐어. 실제 도톰이랑 똑같이 만드신 똑같이. 거죠? 도톰이 1년에 한두 번 잡힌대요. 그 도톰 실제로 한 180에서 2m 정도 되는 200근 정도 되는 게 네. 실제 잡힙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그 도톰을 쥐고 올 때 솔직히 저는 약간 맨 처음에는 제 감독님 뭐를 뵈서 아니까 약간 의심하긴 했었어요. 감독님 이걸 분명 잡아오라고 하셨을 뿐이다. 실제로. 그렇지. 1년에 누가 잡 이 사실주의 극도의 사실감을 위해서 감독님은 이걸 분명히 잡아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하나 정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그 질문이 있었는데 한시에 대한 얘기를 주셨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 그건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커밍아웃을 하는데 네. 사실 전 그 초고 시나리오에서는 한시를 그걸 나는 쓸 생각을 못했어. 한 군데 그 저기 뭐냐 헤어질 때 율정별 그 시 정도 이렇게 그건 워낙 이제 유명한 시니까 네. 애절량은 초고에서는 내가 함부로 써봐야 나중에 또 그 뭐 없어지거나 고칠 수가 이런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인데 그건 감독님하고 상의를 하자라고 한 거고 네. 율정별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아니 뭐 배틀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율정별도 율정별이지만은 저기 다산 초당의 정약용과 네. 그 바닷가에 술 취한 정약전이 시로서 대화를 하는. 그건 정말 감독님 그 창작물이에요. 물론 내 지문과 대사는 내가 썼죠. 감독님 그 정말 그 감독님 생각이고 그 아주 너무 그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내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다. 난 기억이 안 나. 난 기억이 그걸 안 나. 어떻게 나는 하셨는지요? 작업 과정을 기억을 못 해요. 누가 뭘 했는지 난 기억 전혀 안 나. 그 시로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약간 어떤 느낌도 드냐면 이 영혼이 이어진 사람들이 마치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자신의 신세를 그것도 한 구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 호흡 정말 멋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1801년이고 1818년까지 과정인데 그때 미국은 이제 서부 시대죠. 네. 그 남북 전쟁이 1860년인가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총 들고 막 인디언하고 막 총질하던 시대예요. 네. 야만적인 문명이었죠 그때는. 네. 그 시기에 우리는 저런 형제간의 아름다운 시를 읊는 문명 국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그 서양의 역사나 서양의 어떤 문화를 많이 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제 거의 다 쫓아온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조선의 문명을 굉장히 약간 천시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맑은 눈으로 그때 천시하던 보고 싶은 대로 보던 눈을 걷어내고 보여지는 대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놀라운 문명입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 그 목민심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또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선조 이후예요. 네. 선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목민심서는 우리가 이제 인터뷰에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유교 철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이시군요. 저는 성리학을 몰라요. 근데 이분 때문에 내가 성리학을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외우는 게 있어요. 네.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수신제가 평천하고 앞에 4개가 더 있어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고 평천 이 8개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이 자연과학이에요.
뒤에 있는 수신제가 취급 평천화가 인문과학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수신제가 취급 평천화에 준하는 글을 쓴 거예요, 전부 다. 네. 농진서, 홍진서, 경배 다 그쪽이에요. 근데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그 앞에 경물치지성 중에서 경물을 쓴 책이 자산어보입니다. 근데 조선 전기에는 그 경물치지성의 정신에 성실했던 문명이에요. 그래서 장영실이 나오는 거죠. 경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물건에 이 마이크에 이걸 마이크라고 이름 짓자라고 격을 부여하는 거거든. 그래서 짱뚱어를 보고 짱뚱어는 좀 약간 상스러운 표현이니까 한문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이게 이름이 뭐냐? 짱뚱어인데 우리는 안 먹어요. 근데 이름을 줘야겠는데 한문으로 그러면 눈으로 지면 됐겠네요. 눈이 볼록하니까 볼록할 철에 눈먹자에서 절 먹어라고 짓자. 이것이 경물입니다. 그 물질에 그 물건에 격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거죠. 그 취지, 그 이름을 끝까지 가치를 알아내는 것. 네. 그래서 소위 성리학의 전문 중에서 전반이 자선어보고 후반이 목미심성구예요. 네. 그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아니라고만 할 말은 없는데 찍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왜 정의학자는 자산업을 썼을까는 뭐냐면 정의학용 자기 동생이 목미신서를 초고를 항상 쓸 때마다 자기한테 장을 구하니까 야 동생이 수신제가 취급 평천을 해? 그러면 내가 복성제라고 자기 서당에 이름을 줬어요. 성리학을 회복하자. 네. 그래서 그러면 경물치지성의 정신을 내가 써야겠구나. 그래서 자산업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거 뭐 정답은 아니에요. 영화 찍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해주신 게 저도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는 정말 아까 얘기하신 성실한 허구를 통해서 진심에 닿는다. 진실에 닿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지금 이게 감독님께서 보신 어떤 그 사람의 해석이지만 저는 그 해석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것은 그 해석이 진실에 닿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재미있는 질문들도 또 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감독님이랑 작가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워있는 창대 색이 좀 궁금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건 제가 작가한테 이 장면 꼭 넣어야 된다고 우겼던 시이지가 내가. 네. 근데 저 개인적인 감흥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라든가 이렇게 동산에 누우면 요새같이 파란 하늘을 조각구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으면 이불 속에서 어떤 상상을 하면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언덕에 누워서 파란 하늘을 보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너무 행복해요. 창대에게 그걸 주고 싶었어. 네. 창대가 나주에서 목미심서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적합해서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아전의 목을 조르는 것은 마치 자기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창대의 그 소년성을 줄이고 싶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 고동이 마을에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소리를 내고 운다라는 것도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장면 꼭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찍어서 음악을 넣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네. 아름다운 소녀를 듣고 싶었는데 아름다운 소녀를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에 나쁜 일이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는 소리를 아름답게 하면 그 자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게 넣었어요. 근데 관객들이 듣는데 이게 불편한 음악 같을 수도 있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창대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지. 그 음악 자체는 아름답지 않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소음 비슷하게 행한다고. 그거는 그 창대가 열망하는 마을의 슬픈 일과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는 그 소라의 마음. 을 저희가 가슴 속에서부터 담고 있고 뭐냐면 그 좀 부당한 그 성리학이 무너진 현실을 소년 시절부터 담고 있었던 그 분노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전의 목을 조는 그 순간 만나질 때 그 동심, 이게 그냥 역설적으로 이제 네. 붙인 건데, 이게 잘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감흥적인 신이지만 영화를 보다가 몰입을 놓친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색한 신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차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각자 개인의 느낌의 차이인데, 하여튼 찍는 의도는 그런 걸 했던 거죠. 했는데 뭐 관객의 몫으로.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에 저도 정말 동의하고요. 이건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되게 멋진 대사들, 특히 막 적어놓고 싶은 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관객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억했으면 하는 어떤 대사 같은 게 있으실지, 예, 수미야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어떤 대사가 있을까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좀 네. 의외일 겁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이런 상놈의 자식이. 왜 제일 좋아하세요? 아니 이게 네. 우리 그 감독님도 그 저보다 연배시니까 익히 아시는데, 우리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뭐냐 좀 할아버지들이 흔히들 그 쓰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좀 점잖은 할아버지도 좀 좀 버릇이 없고 네. 좀 싸가지 없는 젊은이들 보면 이런 상놈의 자식이 그런 말들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쓰면 어떻겠냐. 그런데 감독님도 익히 그걸 아시니까. 근데 그 상놈의 자식이 요즘 젊은 관객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상대를 비하하거나 네네네. 그런 걸로 해석될 것 같아요. 한 근데- 욕처럼 들릴 수도 있죠. 이거 그렇죠. 약간. 근데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는요, 그런 애정이었어요. 이게 뉘앙스의 차이인데, 시대에 따라서 같은 같은 단어나 같은 언어의 어떤 그 뉘앙스는 바뀝니다. 에이 장놈의 자식, 이것은 아이 귀여운 놈, 이런 뉘앙스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네. 이렇게 에이 개똥아, 그러면 네가 개똥이어서 개똥이가 아닌 거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개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 부모님이나 저는 소통을 했던 거예요. 언어 감각이. 근데 요즘에는 야이 쌍놈의 새끼는 야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네. 그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뉘앙스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죠? 어딜 보고 말씀하시나요? 나이도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다 많진 않으십니다. 젊으신 분들인가? 예, 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네,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뉘앙스가 뭔지는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저는 어린 사람이라서요, 감독님. 예. 그래서 약간 욕처럼 들리긴 하는데 뭔가 욕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지금 말씀하신 이 어이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 설경구 배우가 네. 그 대사를 칠 때 표정을 보세요. 맞아요. 애정이. 상대를 하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조금 못난 면을 내가 다그치는 애정 어린 타박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우리나라 문화의 굉장히 아름다운 면 중에 하나라고. 네.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세대 간의 이 교류가 많이 요즘은 좀 불편한 부분들로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불편하게 개념, 예를 들어서 꼰대스러움이라는 그 전형성을 만들어 놓고 좀 다르면 꼰대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배타적 시선이 정말 좋은 어떤 소통의 기제마저도 역설적으로 소비해버리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그래서 설경구 배우가 에이 쌍놈의 새끼 할 때는 그게 참 애정 어린 타박이지 맞아요. 비난은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찍었는데 그렇게 못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요. 1시간 또 훌쩍 가버렸어요, 감독님. 아직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사실 감독님이랑 늘 준비할 때마다 철야 GV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질문들도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지만 이거는 나중에 감독님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독님 뭐 영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재밌었다. 이미 5번 보셨다는 다비드 시비님도 계시고요. 계속 몇 번 더 보실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IPTV 나오면 보세요. 아 그거는 구매해서 볼 거예요. 예, 구매로 해서 볼 거고 진짜 감독님께 이 영화는 정말 10년, 20년 생명을 가지고 계속 흥행작이 될 거다라고 말해주시는 관객분들이 너무 많아서 공감, 내일 또 보신다는 또 이런 얘기 올려주셔서 저는 이 관객분들의 마음을 꼭 두 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어떤 장면이 뭐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뭐 안고 가는 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봐봤자 분명히 감독님 대답을 안 해주실 거니까 영화는 관객의 것이다 라고 늘 항상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신 오늘 자산어보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이 자산어보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자산어보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관객분들이 조금 더 영화에 같이 품어서 갈 것 같겠네요. 어떤 자산어보는 우리 감독님에게 또 어떤 영화가 하나 쌓인 거가 될까요? 표현하기 힘든데 시간이 좀 지나봐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상영 중이고 또 투자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쳐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영화 찍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상태예요. 지금은 솔직하게.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는데 그 내용적인 가치가 뭐 훌륭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야 뭐 더없이 감사하게 느끼겠지만 또 경제적인 가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전 그 생각밖에 지금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일단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빨리 벗어나야 이 영화가 어떤 자리를 갈지를 그때 한번 생각해보지. 지금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요. 이거 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여러 번 보신 분도 그렇지만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시고 또 이 코로나를 뚫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가능하면 이 코로나 없으면 저희가 막 대화로 하는 저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래 사는 거 재밌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여건상 이렇게 한 번도 안 조시고 집중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감독님한테 좀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하자면 정약전은 그 흑산도까지 유배 가서 정말 거기서도 자산을 벌 썼는데 영화 하나 실패했다고 그렇게 비죽고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변상까지 2개야. 예술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네. 그리고 사실 거기 정말 우리 요즘 참 힘들고 지친 뭐 여러 가지로 살기가 힘든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미나리 아니 미나리가 아니라 파친코 그 첫 문장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언제나 중요한 건 일상이고 그러니까 그 최후에 남는 건 우리 실존이고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그런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삶에 집중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갈 길이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민심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님 너무 감사한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극장을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작품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신 작품을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님,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또 감독님 작품 많이 봐주시고 자산후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좋은 기회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